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게 뭐지? 소셜. 이거 소셜 라이브. 뭐 얘기한다고 해서 소셜 라이브. 이거 들고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하다면 수신 거부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연락이 온 도록 돼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를 열어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가스는 퍼진다로 잡았습니다. 가스는 퍼진다. 예. 그렇죠. 예. 예. 어제 자유한국당 중진 의원들이 모임을 갖기로 하면서 홍준표 연탄가스. 대표의 예, 맞습니다. 예. 홍준표 대표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비하인드에서 보도한 바 있는데 바로 오늘 홍준표 대표가 좀 발끈했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극소수의 중진들이 음해를 하고 있는 것에 분노한다면서 이 중진들을 가리켜 연탄가스처럼 비집고 올라와 당을 흔들고 있다. 그래서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했고요. 이들 중진을 다음 총선 때 강북 험지로 차출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강북 험지요? 예.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의 인기가 좀 없는 지역으로 차출하겠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예. 연탄가스라는 말도 뭐 요즘은 사실 잘 쓰진 않습니다. 물론 연탄을 아직도 난방연료를 사용하는 가구도 있는데 일부 있죠. 옛날에는 뭐 연탄가스 중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게 그냥 다반사였는데 아무튼 그 말도 좀 그렇고 그 다음 총선이 2020년인데 홍준표 대표가 그때까지 대표직을 한다는 것도 아직은 뭐 확실하진 않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현재 임기는 정해진 걸로 따지면 2019년 7월까지입니다. 그래서 2020년 총선에는 공천권이 없는데요.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좀 의미심장한 표현을 남겼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어차피 다시 한번 당권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홍 대표는 이전에 광역단체장 6곳을 확보하지 않으면 물러나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저 표현을 시사하는 바에 따르면 물러난 뒤에 다시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2020년 공천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요. 반발 세력에 대한 엄포용이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실제 물러난 뒤에 다시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연탄가스 뭐 맡아본 적 없죠? 맡아본 적은 비슷하게 깊게는 아니고 얕게는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식당에서 연탄에다 그런가요? 원래 연탄가스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자기가 중독된지도 모른다고 해서 옛날엔 그래서 많이 연탄들 쓰실 때는 집에 카나리아라는 새를 키우는 집도 있었습니다. 카나리아가 먼저 알아챈다고 해서. 카나리아가 죽죠, 근데 맞고 먼저. 근데 홍준표 대표는 당내에 카나리아를 뒀는지 안 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연탄가스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안철수의 이슬처럼으로 잡았습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당 통합 이후에 처음으로 최고위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며 이슬이란 표현을 썼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6.13 선거의 승리로 우리가 대표 야당이 될 때 아직도 부패 정권 10년의 몽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이슬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전제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표현을 보면 바른미래당이 대표 야당이 될 때 자유한국당이 이슬처럼 사라질 것이다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의 고민도 좀 많습니다. 한 관계자는 광역단체장 후보에 몇몇 후보들이 나서겠다고 준비를 하는 후보들이 있지만 두각을 나타내는 후보들이 없어서 바른미래당도 고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나마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후보 정도가 서울시장 후보 얘기가 나오는 안철수 위원장 그리고 경기지사 출마 요구가 있는
유승민 대표 등인데요. 유 대표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가 없습니다. 예.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이번 주말쯤에 당 지도부들과 만찬을 가질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누가 나가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 보죠. 세 번째 키워드는 비합리적인 의심으로 잡았습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자유한국당 홍지만 대변인이 논평을 하나 냈는데요. 청와대가 3번에 걸쳐서 개헌안을 발표하는 것을 두고 조금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살라미 전술이다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살라미 전술이요? 예. 예. 그러면서 논평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점에 우려가 미친다며 이 살라미 전술이라는 단어가 주로 북한이 써오던 수법에 적용됐던 단어다. 아, 살라미처럼 이렇게 얇게 점여가면서 차례차례 내놓는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흔히 북한의 전술을 살라미 전술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 청와대 전술도 본인이 보니까 살라미 전술이다라는 식으로 연관을 시킨 겁니다. 예. 그러면서 청와대의 살라미 전술이 북한에 쓰는 수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용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다라고 얘기했고요. 예. 임종석 비서실장의 과거까지 연계시켜서 의심이 좀 더 커지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조금씩 내놓으면 그거 다 북한 전술인가요?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튼 예.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점을 어쨌든 홍지만 대변인이 생각해서 논평까지 냈습니다. 예. 특이한 종북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가장 많이 살라미 전술이 회자됐던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전에 조금씩 입장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대국민 발표를 통해서 냈는데요. 예. 당시 언론들은 박 전 대통령이 살라미 전술을 쓰고 있다라고 명명한 바 있습니다. 아, 그때도 저런 얘기가 나왔었군요. 예, 홍지만 예. 대변인의 합리적인 의심에 따르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살라미 전술은 누가 조언했는지 당시 여당이 밝혀야 되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꽃샘 추위는 내일도 이어지겠고 당분간 평년보다 낮은 기온일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예, 오늘 소셜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두 기자가 나올 텐데 조금 아까 저희들이 보도해드린 내용, 그러니까 학대받는 아동을 빅데이터로 파악해서 대응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현장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소식 돌려서. 준비하시고. 자, 소셜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가까이 앉으세요. 네. 최수연 기자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래요. 오랜만에 나왔네요. 강희연 기자는 처음 나왔나요? 네, 저는 오늘 처음입니다. 네. 약간 긴장한 것 같은. 그래도 강희연 기자는 사실은 평상시에도 늘 저만 보면 긴장한 듯한 표정을 줘서 그렇게 뭐 새삼스럽진 않습니다. 저 긴장한 얼굴이. 아무래도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참 기자라서 그러겠죠. 언제 입사했죠? 제가 작년에 입사했습니다. 작년에? 네. 이번에 이제 후배들이 들어오죠. 네, 맞습니다. 지금 교육받고 있죠. 네. 예. 그 후배들한테는 강희연 기자는 무서운 선배일까 아닐까를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별로 안 무서운 선배일 것 같아요. 의외로 무섭다는 말도 아, 그래요? 네. 아, 예. 나중에 한번 물어보죠. 자, 오늘 저희들이 다룬 내용이 아까 이제 고준희 양 사건을 예를 들었지만 학대받는 아동을 어떻게 파악을 할 것이냐. 예. 사실은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잘 몰랐었잖아요. 네.
근데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 빅데이터 속에는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이 들어가겠죠. 네. 그렇게 해서 그 거의 틀림없이 아까 이제 뭐 우리 박성태 기자하고 비합리적 의심을 얘기했지만 합리적으로 의심이 될 만한 사람 그 어린이들을 선정해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응을 하는데 아까 이제 그 두 기자가 취재한 내용은 그렇게 시스템은 잘 갖춰 놓더라도 인력이 너무 모자라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의심을 가져도 그걸 해결해 주기가 참 어려운 네. 그런 상황을 얘기한 거잖아요. 예. 예. 그 데이터에는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갑니까? 이제 주로 학교에 장기간 결석을 하거나 그리고 예방 접종을 오랜 시간 맞지 않았거나 예. 그리고 건강 검진을 오래 하지 않았거나 뭐 그리고 병원 방문 기록이 너무 없다거나 이러면은 아무래도 방치가 되고 있거나 위기아동이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예상이 되는 예상군들을 통해서 이제 직접 공무원들이 방문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학대 의심이 가면 이제 그땐 경찰이라던가 뭐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들이 또다시 이제 조사를 하러 현장을 나가는 예. 식입니다. 그 취지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그걸 누가 신고하기도 참 어려울 때도 있고. 예, 근데 데이터만 보고도 알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예.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는 안나경 앵커와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희영 기자, 네. 저 갈게요. 네. 긴장 푸세요. 예. 네. 네. 저는 일단 궁금했던 게 우리 해외는 어떤지 그러니까 상담원 한 명당 아까 아동 10,000명을 예, 담당하고 있다고 맞습니다. 하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지금 어떤가요? 다른 나라들 미국이라던가 캐나다 뭐 이런 쪽은 뭐 상담원 한 명당 담당하는 아동수가 훨씬 적어요. 네. 그 수치는 매년 조금씩 달라지기는 네. 하지만 많이 적은데 왜 그러냐면 시설이 훨씬 많고요. 네. 예산 지원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상담원들이 계속 들어와도 많이 이탈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담원들이 현장에서 봤을 때 고충이 일단 한 지역이 관할하는 지역이 너무 넓어서 그래서 이제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일이 고되다 보니까 네. 중간에 나와도 2, 3년을 못 채우고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인력 그리고 지점, 그러니까 시설이라 그러죠. 네. 그거를 많이 확충을 해야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도입이 됐을 때 그걸 현장에서 받쳐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이라는 게 아까 그 기사에서 나온 걸 보면 244개 모든 시군구에다가 세우도록 했지만 지금 61개뿐이라는 예, 거죠. 맞습니다. 그것도 한 군데는 올해인가 이제 바로 세워지기 시작한 곳이에요. 그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네. 아무래도 예산이라던가 이런 문제 때문에 한 번에 많이 확충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 동행 취재했잖아요. 네, 조세호 기자가. 맞습니다. 강혜영 기자도 그럼 같이 동행을 했었나요? 아니면은? 네, 저는 주로 이제 학대 받은 아동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이제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그 직접 만난 아동들에 대한 이야기, 인터뷰했던 네. 내용도 네. 말씀드릴 거죠? 네, 네. 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저도 같이 보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로 와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제부터 아동학대 관련 소셜 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사회 2부의 최수연 기자입니다. 네, 저는 사회 2부 지금 기동팀 소속 강희연이라고 합니다. 처음인데 선배 믿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시작을 할게요. 저희가 최근에 계속 학대 아동들을 만나서 아동학대 취재를 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아동학대로 시작을 한 건 아니고 저희가 뭐 지난달만 해도 가정폭력을 취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대받는 가정의 아내분들을 주로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런데 뭘 발견했냐면 항상 맞았던 어머니들의 옆에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났던 한 어머님은 거실에서 남편한테 뭐 10몇 시간을 맞았는데 알고 보니 그 뒤에 거실에 있는 소파에 7살짜리 딸이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울고
말리고 그러다 지쳐 잠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 같은 경우는 뭐 20년 동안 맞았는데 어머니가 이혼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혼을 마지막에 결심하게 된 이유가 아들이 갑자기 막 부들부들 떨면서 엄마가 맞은 모습을 보고 정말 아버지를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떠는 걸 보고 이러다가 내 아들이 살인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어서 이제 이혼을 결심하게 됐는데요. 결국에는 그런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결코 떨어져서 볼 수 없는 문제라는 걸 저희가 보고 그 당시 이제 준이양 얘기도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피해 아동들을 찾아다니면서 아동학대 취재를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아동 시절에 학대를 당했던 이제 사람들이 나중에 커서 성인이 됐을 때도 똑같이 이런 트라우마를 갖게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만나봤던 피해 아동이죠. 근데 지금 이제 성인이 된 분인데 이분의 인터뷰를 좀 들어볼게요. 네. 이게 강희연 기자가 만나고 왔던 피해자인데 사실 저는 이 인터뷰를 보고 굉장히 좀 놀랐어요.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잔혹하게 뭐 배수구에 머리를 막 박고도 때리고 이랬고 마지막에 나 왜 이렇게 컸지? 좀 더 잘 클 수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진짜 마음이 짠했거든요. 실제로 만났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일단 이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렸을 적부터 계속 이제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의 학대를 받았고 이후에 20살이 되면서 바로 이제 집을 나와서 고시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저랑 인터뷰를 했을 때 그때 이제 비 오는 날이었는데 큰 캐리어를 끌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캐리어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때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고시원에 부모님이 올 것 같아서 지금 이제 다른 친구 집으로 가려고 짐을 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짠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그 집에 있는 순간에도 항상 불안해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 가해자인 부모가 찾아올지 모르니까 그런 상황들이 되게 안타까웠고 특히 이제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사실 이분뿐만 아니라 이런 아동 학대를 당했던 대부분의 분들이 다 갖고 있는 마음일 거예요. 맞아요. 저도 이제 여러 명을 이제 만났는데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그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뭐 대인관계에 대한 어떤 깊이, 그리고 우울증, 좌절감, 그리고 공격성까지 뛸 만큼 심리적 트라우마가 되게 심했는데 만났던 사례자 중에서 특별히 약을 먹고 있다거나 이런 분들도 좀 있었죠. 그렇죠. 제가 이제 찾아갔던 그 학대 아동의 고시원에 가서 좀 둘러봤는데 거기에 이제 우울증 약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거를 지금 복용하고 계시냐 했더니 지금 너무 불안정한 상태고 뭔가 나를 계속 공격할 것 같고 그런 마음 때문에 잠을 들 수가 없어서 우울증약을 계속 집에 나온 이후에도 계속 복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수면제가 없이는 잠을 못 자거나 또 뭐 부모님한테 맞는 악몽을 꾼다던가 이런 경우들을 많이 호소를 해서 참 안타까웠던 그런 인터뷰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아동들이 그림 치료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치료 과정에서. 그랬을 때 저희가 그 그림 한 장을 좀 받아왔는데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그 캠으로 들어가 주시겠어요? 네. 이게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동이 초등학생이에요. 부모님한테 학대를 받아온 초등학생이 꽃을 그린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꽃에
날카로운 이빨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초등학생이 뭐라 그랬냐면 이빨로 꽃이 사람을 잡아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이제 본인을 학대했던 가족과 또 사람에 대한 분노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표출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그 전문가는 이걸 보고 어떻게 얘기를 했었나요? 네, 그 이제 이런 학대 아동들을 만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아동들한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어떤 억압된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이제 억누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이런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나중엔 어떤 우울감이나 공격성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공격성이 뭐 본인한테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신을 향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타인을 향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사실 지금 그림은 이 한 장만 보여드렸는데 다른 그림들을 봐도 뭐 사람을 그렸는데 뒤에 칼을 들고 있다던가 어떤 쇠 파이프 같은 걸 들고 있다던가 주로 본인이 공포심을 느꼈던 어떤 물건들을 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는 것들을 이제 그림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빨리 그 가정에서 뭐 분리되고 혹은 치료받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이 좀 있는데요. 제도적으로 많이 막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 제가 만났던 피해 학생도 얘기를 했던 게 뭐 물론 가족이긴 하지만 이 피해를 당한 학생의 그러니까 어른의 입장에서는 본인은 피해자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는 가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게 가해자와의 분리를 원해요. 근데 사실 제도적으로 부모랑 인연을 끊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뭐 제도적으로 보자면 가족관계 등록부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열람하게 되면 이게 뭐 직접적으로 주소지가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뭐 개인이 어디에 있건 뭐 어디 있는지 뭐 그런 부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제한하고 싶어 하는데 그 제한을 가족의 경우에는 누구든지 열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숨으려고 해도 숨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또 뭘 얘기를 많이 했냐면 경찰한테 이제 정말 마음을 먹고 어렵게 신고를 했을 때 경찰의 반응에 2차 피해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가족인데 연결할 것도 아닌데 적당히 집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맞았던 증거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집 안에서 있는 뭐 맞았던 증거라는 게 영상이 있을 수도 없고 항상 어떤 멍자국이나 이런 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다시 좌절을 느껴서 이런 보호를 받아야 했던 기관에서 받지 못해서 초동 대응을 못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조금 더 일찍 빨리 발견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정부가 이 아동행복 지원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가동을 했어요. 이번 주 언제부터였죠? 이번 주 월요일부터. 네, 월요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가 됐는데요. 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사각지대를 줄여보자라는 취지예요. 뭐 짧게 말씀드렸지만 병원 검진 기록이라던가 뭐 학교 출석 기록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왠지 방치되고 있다 이런 이제 보여주는 데이터로 그 아동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될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이제 각 지역에 그렇게 되면 이제 공무원이 직접 그 학대로 추정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좀 위험성이 있는 그런 집에 직접 찾아가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학대 징후가 발견되게 되면 경찰이나 또 아동 관련된 기관에 연계를 해서 뭐 조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예, 실제로 좀 성과가 있었잖아요. 네, 이게 처음 처음 실시하는 건 아니고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를 했었어요. 그랬을 때 약 13,000여 명의 이제 위험이라고 예측되는 아동들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그 13,000명이 모두 다 뭐 학대 아동이었던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일부는 교육이라던가 의료 지원이 필요해서 지원이 들어갔고 실제로는 정말 학대 아동은 이제 일부 또 발견돼서 조사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위기 아동 발견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0.25%인데 그게 1000명 중에 2.5명만 발견이 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9명이 넘고 호주도 8명이 넘는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숨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학대라는 특성이 집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신고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주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라도 그런 위험군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게 저는 뭐 그리고 좀 많은 이제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도 필요한 시스템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가해자 지난해 통계에서도 봤을 때 가해자의 그러니까 아동학대의 가해자의 77%가 부모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가 되게 많기 때문에 특히나 집 곳곳에 다니면서 살펴보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선배도 이제 다녀온 거잖아요. 네. 취재를. 이번에 동행 취재를 사실 어렵게 허락을 받아서 갔어요. 아무래도 피해 아동들이 이제 노출될 수 있고 이런 위험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동행 취재를 이제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할 수가 있었는데 현장에서 느낀 건 너무 현장 조사가 환경이 힘들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이렇게 뭐 똑똑 뭐 문을 열어주시죠 하면 당연히 열어주고 뭐 볼 수 있는 시스템인 줄 알았는데 힘들게 그 학대가 의심되는 가정에 찾아가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세요, 부모님들이. 내 자식인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네가 경찰이든 뭐 상담원이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문전박대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오늘 뉴스룸에서 나갔던 리포트도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처음 동행했던 그 집이 아주 세게 호통을 치시면서 어디를 들어오냐 해서 아예 문을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 집에. 그래서 한참을 그 앞에서 설득하고 한 번만 문을 열어주세요 했지만 결국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현장이 이렇게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시스템은 너무 취지가 좋아요. 잘 정착이 돼야 되는데 현장의 인력들은 어떤 걸 걱정했냐면 시스템이 좋기 때문에 예상되는 위험 아동 집안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방문해야 되는 집도 많아지는데 빅데이터를 통해서 정작 현장의 인력은 이렇게 아직은 부족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잘 정착되려면 인력이라던가 시설이라던가 예산이라는 게 훨씬 더 많이 지금보다 충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또 그리고 특히 이제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아동 학대 징후를 좀 발견하게 되면 신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도 이제 들었던 게 앱을 이용하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남의 가정이기 때문에 좀 개입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신고를 좀 꺼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앱이 있는데요. 네, 한번 보여주시죠. 네,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이 지킴이 콜 112예요. 다시 열어주시겠어요? 네.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가볼까요? 저도 다운을 받았는데 이제 조금 잘 모르잖아요. 사실 말로만 학대 아동 뭐 신고 이렇게 됐지만 정작 아마 옆에서 보면 그걸 신고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랬을 때 뭐 일단 먼저 체크리스트를 들어가 보시면 의심스러울 때 이런 징후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신고를 하실 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상처가 뭐 보인다, 혹은 아이가 뭐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하는 것 같다라던가 이런 걸 한번 체크를 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 결석에 대한 이유가 그러니까 아동이 뭐 학교나 학원을 결석하는 이유가 불분명하다. 뭐 이런 모습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훈육과 체벌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통 아까처럼 현장 조사에서 부모님이 강하게 거부감을 나타내는 이유는 이것은 훈육이다. 난 체벌을 한 게 아니고 학대를 한 게 아니라 나의 훈육 방식인데 왜 여기에 끼어들어서 간섭을 하냐라는 입장이거든요. 대부분 이제 상담원들이 하셨던 말씀도 보통 들어가서 가장 먼저 설명하는 게 훈육과 체벌의 차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체벌이지 훈육이 아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이렇게 때리시면 안 된다. 이런 거를 먼저 이제 설득을 하고 가르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특히 저 이제 만났던 학대 아동도 얘기를 했던 게 부모한테 왜 나를 그렇게 때렸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너를 사랑해서 때린 거다. 그쵸. 너를 좀 잘 키우기 위해서 때린 거다라고 하는데 정작 맞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왜 나를 때렸는지 모르겠고 그게 어떤 목적이 아니라 뭐 나를 잘 키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부모의 감정적인 그런 것 때문에 나를 때렸다라고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더 이상 훈육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아동학대 이슈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고 조금은 아쉬웠던 점은 항상 뭐 준이 양이나 어떤 큰 사건이 벌어져야 잠깐 막 관심을 갖고 다시 또 사그라들고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아동학대는 지금 이 순간도 매일매일 어느 집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언제든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관심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 이 이슈를 찾아가고 아이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이 이제 잘 정착이 돼서 정말 숨어있는 이제 학대 아동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더 이상은 학대가 없는 그날까지 저희가 계속 집중을 해서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셜 라이브였는데 네. 어떠셨는지 짧게 느낌을. 되게 아침부터 긴장을 한 상태로 있었는데요. 되게 좀 무거운 주제를 전달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제가 처음이라서 잘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앞으로도 더 좋은 취재로 이런 기회에 더 선배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